여러분,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돈, 건강, 자식. 맞습니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집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 병원 옆에 살던 분들이 1년도 못 버티고 이사 갑니다. 전원주택으로 내려간 분들이 6개월 만에 도시로 돌아옵니다. 실버타운에 수천만 원 입주비를 내고 들어간 분들이 2년 만에 다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집은 분명 좋았습니다. 깨끗하고 넓고 경치도 좋았습니다. 근데 정작 살아보니 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30년간 노후 상담을 하면서 만난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집 때문에 내 삶이 더 힘들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반대로 집 하나를 잘 선택해서 이제는 마음이 놓이고 하루가 즐겁다고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놀랍게도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집값이나 집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집 하나가 노후의 편안함을 보장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집 선택 기준 4가지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놀라운 건 대부분 사람들이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병원요? 아닙니다. 큰 평수? 아닙니다. 전원주택? 아닙니다. 진짜 답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이 기준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노후 20년의 행복과 후회를 갈라놓습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첫 번째 기준은 집 크기의 함정입니다. 이제 애들도 다 나갔으니까 큰 집이 뭐하러 필요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을 확 줄입니다. 67세 김 여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30평 아파트에 남아있는 게 허전했고 관리비며 집안일도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고 교회 12평 원룸으로 이사했죠. 깔끔하고 관리비도 적게 나오고 이제야 홀가분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한 달 후 김 여사님은 친구에게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여기서 살면 미쳐버릴 것 같아. 정말로 숨을 쉴 수가 없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엔 아늑하다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니 갑갑하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좁은 집엔 식탁도 없고 거실도 없습니다. 물건은 계속 쌓이는데 둘 데는 없고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루가 다 가버립니다. 게다가 집이 좁아지면 그만큼 심리적 여유도 사라집니다. 앉을 자리는 있었지만 머물 공간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혼자라는 외로움의 좁은 공간의 갑갑함까지 겹치니 한순간에 숨막히는 삶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큰 집은 어떨까요? 자식들이 결혼하고 손주들까지 오면 집이 넓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넓은 평수로 이사를 결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68세 임 여사님도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했지만 40평 아파트를 고집했습니다. 언젠가 식구들이 다 모이면 그 넓은 공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1년이 지나고 보니 자녀와 손주들이 집에 온 날은 명절 포함 단 10일, 나머지 355일은
부부 두 분이 텅 빈 방들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중요한 건 시대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자식들은 명절 때 오랜만에 집에 와도 자고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명절에 부모님 집에서 숙박하는 자녀의 비율이 지난 10년간 3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며칠씩 모여 함께 지내는 풍경은 거의 사라진 겁니다. 대부분은 아침에 와서 식사만 하고 오후에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 것이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방이 많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매일같이 청소하고 먼지 털어내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그게 바로 신체적 부담이죠. 또 매달 나가는 관리비, 전기세, 난방비. 방이 많으니 쓰지 않아도 돈은 계속 새어나갑니다. 이건 명백한 경제적 부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힘든 건 사람은 없는데 빈 방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더 쓸쓸하고 허무해져요. 이게 바로 심리적 공허함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겹치면 큰 집은 오히려 삶을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노후주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가장 알맞은 집 크기는 20평에서 25평이라고요. 이 정도면 너무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방 2개, 거실, 부엌, 화장실이 갖춰져 있어 부부가 생활하기에도 충분하고 자녀나 손주가 잠시 찾아와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청소와 유지에 무리 없는 규모, 관리비나 공금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결국 이 25평 전후가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결국 노후 주거에서 중요한 건 큰 집이 아니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크기에 있습니다. 크기를 정했다면 그럼 그 집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병원 근처를 떠올리시는데 진짜 답은 의외의 장소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병원 옆이 아니라 이곳 옆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를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 근처로 가야죠. 합리적인 생각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형 병원 앞에 산 사람들의 70%가 1년 안에 후회합니다. 71세 최 여사님이 그랬습니다. 대형 종합병원 바로 앞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병원이 코앞이라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후회가 찾아왔습니다.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렸습니다. 언젠가 저렇게 실려가는 날이 나에게도 오겠지? 라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병원이 가까워서 안심되는 게 아니라 병원이 가까워서 매일같이 죽음을 떠올리게 된 거죠. 결국 6개월 만에 다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복지관 근처 아파트였습니다. 복지관까지 걸어서 5분. 매일 아침 복지관에 가서 시니어 요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점심은 복지관 식당에서 해결했고 오후에는 서예 동아리에 참여했으며 저녁에는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산책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살아있는 곳이에요. 병원 앞은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었어요. 병원은 아플 때 가는 곳이지 매일 보며 사는 곳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환경 자극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매일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병원을 매일 보면 아픔과 죽음을 떠올리고 사람을 매일 보면 삶과 활력을 느낍니다. 그런데 복지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곳은 살기 위한 공간입니다.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배우고 나누고 웃고 삶이 굴러가는 하루의 중심이 됩니다. 복지관은 노년의 강남입니다. 일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복지관 근처 집값이 학군지보다 비쌉니다. 왜일까요? 그곳에 노년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무려 484개의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거나 지원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누구든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단순히 노인정처럼 앉아있는 공간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복지관은 사실 노후의 생활 인프라가 모두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노래 교실, 꽃꽂이뿐 아니라 스마트폰 교육, 인터넷 뱅킹, 디지털 기기 활용, 심지어 AI 강좌까지 열립니다. 어떤 곳은 스포츠 댄스, 요가, 수영, 연극 동아리까지 운영해 배움과 활동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일부 복지관에는 물리치료실이 있고 기본적인 재활운동 기구들을 갖춘 곳도 있습니다. 또 미용 서비스도 저렴하게 제공돼 머리를 2,000원에서 5,000원 선에서 깎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부 확인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 동행도 지원합니다. 교육도 있고 돌봄도 있고 영양사가 있는 점심 식사를 굉장히 싼 가격에 먹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또 하나 복지관은 대부분 셔틀 버스를 운영합니다. 굳이 문 앞에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지관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안 가보셨다면 꼭 한번 권합니다. 문턱이 높지 않고 누구나 환영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배우는 새로운 지식, 함께하는 식사와 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복지관만 있으면 노후가 다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집 주변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게 3가지 더 있습니다. 노후 주거를 결정할 때 복지관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주변에 이웃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실제로 사회적 모임이 없는 노인은 사망 위험이 1.8배 더 높다는 한국 연구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 교류가 활발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0%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는 해외 연구도 있습니다. 대화 몇 마디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뇌를 깨우고 면역력을 높이는 장수 비결이 되는 겁니다. 물론 좋은 이웃이어야 합니다. 나쁜 이웃은 범죄자보다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예의를 지키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평범한 이웃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시설입니다. 산책로, 공원, 무료 운동기구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운동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나무가 많은 산책로를 걷는 것과 차가 많은 인도를 걷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기쁨이고 후자는 스트레스입니다. 호수가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아 햇빛 줄 수 있는 쉼터, 나무 그늘 아래 걸을 수 있는 길. 이런 환경은 걷기를 의무가 아니라 일상의 즐거움으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공원은 노년의 약국입니다. 걷기는 모든 약의 어머니입니다. 심장병, 당뇨, 고혈압, 우울증, 불면증이 모든 것을 예방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걷기입니다. 세 번째는 병원입니다. 대형 병원은 30분 이내 거리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1차 의료기관, 즉 동네 의원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정의학과가 도보 10분 이내에 있으면 이상적입니다. 가정의학과는 주치의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내과 이비인후과 등 기본적인 진료를 모두 봐주고 필요하면 2차, 3차 병원으로 의뢰서를 써줍니다. 또한 약국도 중요합니다. 걸어서 5분 이내에 약국이 있으면 약을 받으러 가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노후 주거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실버타운은 어때요? 다 갖춰져 있잖아요. 가장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본 분들의 대답은 놀랍도록 다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실버타운의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실버타운 광고를 보면 천국 같습니다. 최신 시설, 의료 서비스, 새끼 식사 제공, 문화 프로그램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입니다. 실제로도 실버타운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입구엔 경비, 밥은 시간 맞춰 나오고, 청소는 알아서 되고 아플 땐 간호사가 있고, 하지만 그 모든 편안함이 여러분의 마음까지 채워주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버타운엔 노인만 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젊은이들의 활기도 다양한 세대의 소음도 없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들과 식사하고 대화 주제는 매일 똑같습니다. 어제 혈압이 어땠다? 약은 바꿨다. 이런 이야기뿐입니다. 하루 일과는 정해진 대로 흘러갑니다. 규칙적인 게 좋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결정할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게 정해져 있고 시스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로 실버타운을 나오는 분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시설은 호텔인데 마음은 감옥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정해진 대로 돌아가니 사람이 메말라요. 실버타운에 입주했다가 수천만 원 입주비를 포기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스탠포드대 심리학자 엘렌 랭어의 1976년 고전 연구를 아십니까? 요양원 노인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엔 화분을 직접 관리하세요라고 했고 다른 그룹엔 직원이 화분을 관리해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8개월 뒤 스스로 관리한 그룹의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다고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혼자 생활이 어렵거나 전문적인 돌봄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겐 분명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훨씬 좋은 선택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일반 주거 공간입니다. 특히 주상복합이나 신도시 아파트 같은 곳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다양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20대 직장인도 있고 30대 가족도 있고 시니어도 함께 삽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도 카페에서 만나는 사람도 다릅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주상복합에는 모든 편의 시설이 있습니다. 마트, 카페, 병원, 약국, 헬스장, 밖에 나가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로망이 있습니다. 바로 전원주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꿈꾸시는데 현실은 어떨까요? 네 번째 기준은 전원주택은 낭만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은퇴하면 전원주택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텃밭을 가꾸고 새소리 들으며 살아가는 삶. 정말 꿈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68세 박 선생님은 경기도 외곽에 30평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퇴직금을 털어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공기도 맑고 마당에 나가면 꽃향기도 나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문제가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되니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나고 모기와 벌레들이 온 집안을 점령했습니다. 밤에는 개구리 소리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가을이면 낙엽 치우는데 하루가 다 갔습니다. 겨울에는 눈을 치우다 미끄러져 크게 다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119 부르기엔 애매한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날이 옵니다. 갑자기 쓰러졌을 때 아프다고 소리쳐도 들어줄 이웃이 없습니다. 전원주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립입니다. 마트까지 차로 20분, 병원까지 30분, 약국까지 15분이 걸립니다. 모든 것이 멀리 떨어져 있고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전원주택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전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수도가 동파되는 일이 생기면 아파트라면 관리실에 연락하면 되지만 전원주택은 직접 해결하거나 업체를 불러야 합니다. 업체를 부르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골이라 출장비가 비싸고 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경제적 부담도 큽니다. 전원주택은 열 손실이 크기 때문에 난방비가 아파트의 2배에서 3배까지 나옵니다. 게다가 전원주택은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수요가 적어서 팔기가 매우 어렵고 나중에 급하게 팔아야 할 상황이 오면 원하는 가격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2년도 채우지 못하고 미련 없이 시골 생활을 청산하셨습니다. 그분이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 씁쓸하게 남습니다. 전원주택은 로망이 아니라 노망이었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원주택은 절대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신중해야 합니다. 전원주택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신다면 최소한 2년은 그 지역에서 월세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계절을 2번 경험하고 동네 사람들과 실제로 관계를 맺어보고 불편한 점들을 직접 확인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땅부터 사고 집부터 짓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건 되돌릴 수 없는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결국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물론 아파트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살아보니 결국 아파트가 제일 낫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가장 적은 위험, 가장 높은 안정성을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는 5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첫째, 생활 인프라입니다. 병원, 마트, 약국, 복지관이 걸어서 10분 안에 있습니다. 갑자기 어디가 아파도 급히 뭘 사야 해도 바로 해결됩니다. 둘째, 안전입니다. 관리실, 경비, CCTV, 출입 통제 시스템이 24시간 작동합니다. 혼자 계셔도 마음이 놓이죠. 셋째, 관리의 편리함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전기가 나갔을 때 아파트는 관리실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굳이 기사님을 직접 부르거나 비싼 출장비를 낼 필요가 없죠. 넷째, 커뮤니티입니다. 경로당, 문화센터, 주민 동호회 같은 것들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같이 운동도 하고 취미도 나누면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산 가치입니다. 혹시라도 팔아야 할 상황이 생기면 아파트는 전원주택이나 빌라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나중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파트 중에서도 새로운 선택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중소도시의 전원형 아파트입니다. 세종 원주 기업도시, 나주 혁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같은 곳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곳은 공원, 산책로, 호수 같은 자연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동시에 병원, 복지관, 쇼핑, 교통 인프라도 함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과 도시가 합쳐진 구조죠. 무엇보다 집값이 서울의 절반 수준입니다. 서울의 30평 아파트를 팔면 이런 곳에서 25평 아파트를 사고도 현금이 남습니다. 그 돈은 노후 생활비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중소도시로 이주한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만족도가 서울 거주 노인보다 평균 22%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거비 부담은 줄고 자연은 가까워지고 필요한 건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실버타워는 편하지만 자율성이 없고 전원주택은 낭만적이지만 고립되기 쉽습니다. 아파트는 완벽하진 않지만 실패할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소도시 전원형 아파트는 현실과 이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절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내 삶에 가장 꼭 맞는 집은 어떤 집인가? 이 기준을 알고 지금부터 준비하신다면 후회 없는 나만의 안식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복지관 근처 20평대 아파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세요. 복지관이 밥부터 운동, 취미, 돌봄까지 대부분의 필요를 해결해 줍니다. 건강이 불안하다면 1층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저층 아파트를 고르세요. 그리고 병원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외로움이 걱정된다면 커뮤니티가 잘 운영되는 단지 경로당이나 주민 모임이 활발한 아파트가 답입니다. 이웃과 나누는 대화가 곧 삶의 활력이 되니까요. 활동적인 걸 좋아하신다면 도시형 신축 단지나 주상복합을 고려하세요. 젊은 세대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활력이 생기고 배울 것도 많습니다. 마지막 집을 찾고 있다면 팔기 쉬운 위치에 있는 집을 고르세요.
돌봄 시설이 가까워야 하고 무엇보다 자녀가 방문하기 편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든 서로 왕래하며 의지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라면 관리실이 잘 운영되는 아파트, CCTV가 완벽하게 설치된 단지를 고르세요. 그리고 복지관 생활권 안에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집을 고를 때 지금의 나만 보지 마시고 10년 후에 나를 상상해 보세요. 10년 후에도 이 계단을 오를 수 있을까요? 10년 후에도 이 동네에서 혼자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10년 후에도 이 집을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집,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집입니다. 당장 이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명확한 그림을 그리세요. 내가 어떤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노년을 보내고 싶은지, 그 그림이 선명할수록 여러분의 미래는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 집에서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